세대 불평등과 이제 정치 개혁 이슈를 이야기를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뭐 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이제 보내드린 논문을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원래는 듣고 싶으실 텐데 저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자마다 자기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에피스테메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래서 뭐 이론이라도 얘기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제 제 나름의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 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MZ 세대 이런 얘기 들으면 지겨우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요 세대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대랑 그렇게 꼭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세대 계급 위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방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서 위계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위계라는 이걸 이제 여기 미국이나 뭐 유럽에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잠깐 살아보신 분 계세요? 잠깐 뭐 몇 달이라도? 있으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위계가 뭔지. 한국 사회 안에 있으면 그 위계가 뭔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거든. 여러분들 저한테 반말하시라고 얘기하면 반말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근데 제 학생들은 그냥 철승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다들. 아무도 저를 프로페서 일리라고 안 불렀어요. 제 친구들. 저도 제 어드바이저 다 존이라고 불렀지. 예, 존이나 에블린이라고 불렀지. 그냥 이름, first name basis로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랑 한국 사회의 이 위계라는 문화랑 지금 왜 다르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유학 가던 시절부터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불평등의 세대에서 처음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위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한국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계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고, 이 위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왜 갑자기 저 사람은 쌀 이야기를 하나? 저녁들 드셨죠? 오늘 저녁에 저는 캐스타디아를 먹고 왔습니다. 손유리 교수님이랑. 근데 그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책을 제가 썼는데, 이제 원래는 저걸 먼저 쓰고 이걸 썼어야 되는데 이걸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저걸 거꾸로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불평등의 세대에서는 2019년 6월인데 제 기억에 8월 9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장관이 되던 날이랑 같은 날에 우연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 불평등의 세대는 세대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이제 불평등 구조, 좀 전에 말씀드린 위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제가 그 작업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도대체 이 위계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제 그 위계의 기원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과 경쟁과 이 비교 문화를 형성한 쌀농사, 벼농사 체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걸 왜 벼농사 체제에서부터 분석을 하느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사회학자나 절반은 저는 정치학자, 절반은 사회학자라고 스스로 디파인. 제 어드바이저가 정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제 몸은 사회학에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도 베링턴 무어예요. 한쪽은 이제 브루디웨, 이쪽은 이제 베링턴 무어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왜 쌀농사 체제를, 벼농사 체제를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치개혁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Q&A를 하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불평등의 세대를 처음 했을 때 질문은 저거였어요. 이제 저는 노동시장 연구자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한국 사회의 이제 고질적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이제 제가 2017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서강대로 왔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뭐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 굉장히 더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증대나 이제 여성 차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유래를 하는지, 해결책은 뭔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정리를, 저는 원래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기업에서 톡을 했더니 이렇게 바꿔가지고 줬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위계 구조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이제 위계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세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죄송해요. 출생 세대들이죠. 이제 근데 산업화 세대를 잘 이해를,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죠.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거나 지금 살아계시거나 할 텐데 대충 1920년대에 태어나서 40년대까지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한국 사회에 주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일제시대에 태어난 할아버지들 혼자 계실 때 일본어 노래 듣는 거 못 들어보셨죠? 굉장히 특이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향수가 있는 세대예요. 물론 일본을 증오하지. 근데 일본말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신기한 향수가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한 위계 구조라는 걸 까는데 어디서부터 이걸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들이 90%는 농촌에서 벼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쌀농사 짓던. 물론 밀농사 짓는 저기 강원도에 저 메밀밭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국은 벼농사 지대지요. 거기서 이제 벼농사를 지으면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산업화의 60점, 이제 본인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벼농사 체제에서 만든 게 아니죠. 본인들은 그냥 겪은 거죠. 수백 년 동안 만들어져 왔던 그냥 당연히 이제 사회학에서는 인베디드라 그래요. 내 몸이 거기 인베디드 되어 있는 거죠. 그 문화에. 그래서 그 기억과 문화를 쥔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문화적 유전자죠. 이걸 가지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곳에, 울산 이런 곳에 와가지고 공장과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든 것 같죠. 이제 모더니티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벼농사 체제의 문화인데 서구식 기업을 만들어야 돼. 그럼 서구식 기업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던 그 방식 그대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장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60, 7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나 나중에 얘기할 이제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깔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조직 문화라는 거죠. 그게 연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회사에 안 가셨을 텐데 회사에 가시면 이제 연공제라는 거를 딱 맞닥뜨리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삼성을 가든 현대를 가든 SK를 가든 다 바닥엔 연공제가 깔려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하셔서 대학에 들어와도 바닥엔 다 연공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닌 문화를 2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온 거죠. 연공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공제가 뭐냐면 연차에 따라서 보통 나이랑 같이 가죠. 연차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그 일에서 얼마나 숙련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걸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연봉을. 당연히 그렇게 따져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 기수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연봉 받으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지나보면은 얘랑 나랑 다르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서로 기술이 다른데. 공부한 게 다르고 서로 경험한 게 다르고 업무의 특성도 다르고 하지만 다 똑같이 받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는 동의 못하지. 근데 우리 세대는 다 동의.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국 사회를 만들었는지. 연공제가 한국 사회의 키 중에 핵 중에 핵이에요.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하려면 연공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쌀재난 국가에서 이제 연공제 하나에 불평등의 세대에서는 한 세대의 타겟을 맞췄어요. 586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요즘에 모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세대로 한국 사회를 볼 수도 있지만은
제도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연공제예요. 이제 연공제가 어디서 왔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다른 이야기 할 것들을 못 하겠지요. 연공제는 어디서 왔나? 그게 꼭 변호사 체제에서 유래했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변호사 체제도 여러 가지 다른 임금 제도들이 거기에 인베디드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연공제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연공제가 왜 잘 맞느냐 한국 사회랑 나이에 기반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민증 까잖아. 여러분들 다 민증 까잖아 서로, 그죠? 민증 까는 문제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 사회만 있는 거야. 민증 까는 문화. 그러니까 이 신기한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한국의 정치 문화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동의하실 수 없죠. 저도 동의 못해요. 예. 파이썬은 제 제자들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같이 시작해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사스로 처음에 통계를 배웠고 사스나 스테이터는 아주 익숙한 언어지만은 파이썬은 갑자기 제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이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근데 파이썬을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파이썬을 써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성공을 하시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위계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 위계 체제 안에 본인을 등록시켜서 그 안에서 위계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 2개 얘기했는데 시간 나가네요.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책에도 소개를 하는데요. 저 2x2 테이블을 보시면은 남들이 이렇게 분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축 하나는 어떻게 소유를 하는지예요. 소유 양식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노동을 혼자서 하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팀플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공동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혼자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농사와 벼농사 체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벼농사는 이거를 함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벼농사 자체가 그렇게 셋업이 돼 있어. 내가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실패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를 이제 이양법이랑 관련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오늘 시간이 벌써 제가 20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벼농사는 이제 공동노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공동노동이 협업이 필요한 거죠. 일시에 같이 모짜리를 만들고 이양을 하고 일시에 같이 김대기를 하고 일시에 같이 수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협업과 공동노동이 그걸 잘하니까 우리가 그런 산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 재벌 회장이 우리는 한밥 함수를 잘하니까 반도체를 하자라고 했다는 전언이 있어요. 뭐 어딘지 아시겠죠, 다? 네. 재벌집 막내들 이런 거 보시면 돼. 거기도 나와. 그러니까 왜 우리는 반도체를 잘할까? 우리만 잘하는 거 아니죠. 여기 대만도 잘하고 중국도 잘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연인 것 같지만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하는 그러니까 벼농사 체제에서 그게 온 게 아니라 벼농사 체제에서 우리가 몸에 익은 문화가 그 산업을 픽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바이오 산업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아시나? 코로나 생각하시면 되잖아.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 먼저 만들었어요? 아니, 딴 데서 만든 거 가지고 왔어요? 딴 데서 만든 거 가지고 왔죠. 우리 많이 쳐져요. 바이오 같은 산업은 우리랑 잘 안 맞아요. 걔들이 갖다 주면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건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이 동아시아 소농이라는 이 체제가 굉장히 특이한 체제예요. 함께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소유는 개별적으로 해. 왜 또 소유는 그럼 아니 같이 소유하면 되잖아. 같이 노동했으니까.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럼 되잖아. 같이 생산했으니까 같이 소유하면 되잖아. 그게 사회주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이쪽 오른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압력이 상당히 세. 공동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의 국가치고 일본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압력을 겪지 않은 나라들이 없죠. 그죠? 베트남에서부터. 일본은 이제 왜 안 겪었느냐, 그게 이제 별개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소유도, 노동도 따로 하고 소유도 따로 하는 이제 앵글로색슨 아메리칸 소농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은 각자 이제 생산을 하면서 소유는 또 같이 좀 완전히 이제 소유를 같이 하진 않고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이제 제 주장에 따르면 저 왼쪽에서는 사회주의 극단으로 갈 수가 없어. 개인주의 시스템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여기에서 아무리 사회주의적인 이 그 평등화 압력을 끝까지 밀고 나가도 오른쪽과 같은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제 주장이 이제 두 가지인데 오늘 이제 정치 이야기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제 비교와 질시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와 질시라 그러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옆방 친구랑 저랑 연봉이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2배 차이에 대해서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의 문제지. 그죠? 동료가 2배 받는 거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에서가 쟤는 2배를 받고 나는 이제 반밖에 못 받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연봉을 까잖아,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봉 까는 거 모르시죠? 나중에 이제 직장 가시면 알아요. 다 블라인드에서 다 까요. 우리 때는 블라인드가 없었지. 없으면은 월급 봉투 받은 날 다 모여서 술집에서 까. 쟤는 얼마 받고 나는 얼마 받고. 거기서 안 까면 동문회 가서 또 까. 동문회에서 너 얼마 받냐? 나 얼마 받는데. 그러면 이제 SK, 이제 이 얘기는 뭐 동문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책 노동 시민연대 그 책 쓰면서 이제 울산에서 좀 살았거든요. 울산에 있으면 거기 태화강 왼쪽엔 이제 태화강 내려가면 태화강 왼쪽에는 현대자동차 있고 오른쪽에는 SK 가스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은 다르지만은 저녁에 술 먹을 땐 같이 먹어요. 왜냐면 같은 울산 공고 나왔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 또 까. 야, 니네는 그거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골려. 한국 사회는 그래요. 근데 나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서로 얼마 받는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이슈 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 뭐 개인주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살아보세요. 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비교와 질시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저는 벼농사 체제에서 왔다는 거죠. 왜? 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밥 함수를 하면서 같이 섞어 먹거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여러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컸어. 왜냐면 우리도 벼농사 체제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위계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위계가 아주 강력한 사회이면서 수평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하게 코어트 사이에 노동과 지식을 굉장히 공유하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날줄과 씨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사회예요. 이 수직적인 위계와 수평적인, 이게 수직적인 위계가 강하지 않으면 또 수평적인 이 코어트 문화가 발달을 안 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1, 2학년끼리 주로 놀지 3, 4학년들이랑 안 노시잖아. 끼리끼리 놀지. 그죠? 안 그래요? 모르니까 나는. 같은 학번끼리 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수끼리 술 먹고 같은 기수끼리 정보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굉장히 특이한 이 서구의 밀농사 체제와 구별이 되는 이제 동아시아의 쌀농사 체제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다 하면은 쌀리자나 국가 얘기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많이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 뭐 비교와 질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논문도 여러 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찾아보시고, 예. 그런 논문도 있어요. 제가 쓴 것 중에 최근에 출간한 건데
또 옆으로 샌다. 그 중국에 가면은 닝시아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마오가 옛날에 찍고 계시는구나. 찍고 계시면 이렇게 자꾸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마오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문화혁명을 하면서 닝시아는 어디냐면 옛날에 진나라가 만들어졌던 동네야. 그 시안 위쪽에. 근데 쌀농장이랑 밀농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뭐 저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야. 우연히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 놓고 이 도시에 의사나 교수하던 이런 인텔리들을 거기다 하방이라 그러지. 거기에 랜덤리 이렇게 쫙 뿌려. 너 여기 가서 이래, 너 여기 가서 이래.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야? 사회과학자한테는 환상적인 자연 실험이지. 그치? 그보다 더 좋은 자연 실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저 가가지고 직접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쌀농사 동네가 밀농사 동네보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바로 옆에. 모든 강수량에서부터 기온부터 모든 자연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처음에 랜덤 어사이먼트만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비교나 뭘 비교하는지도 다 물어봤어요. 뭘 비교하는지 물어봤더니 생긴 거, 뭐 자식 대학 어디 갔는지, 지네 인컴이 얼마인지 다 이런 거 비교해요. 근데 그 비교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쌀농사 동네 그 팜에서 더 많이 해. 밀농사보다. 누가 더 해피해 하느냐? 밀농사 동네가 비교를 많이 하면 언해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심리학 하시면 심리학 수업 들어보세요. 그럼 뭐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않아야 자기 기준 속에서 살아야지 해피한데 계속 남이랑 비교해 보세요. 평생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촌이 논을 사면 왜 이제 배가 아픈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86세대 이야기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산업화 세대가 이제 이 아이디어도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안 보시나? 보셨나? 거기 보면 이제 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정팔이 엄마 아빠랑 그 있잖아.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딱 산업화 세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세대의 문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는 이제 386세대죠. 386세대의 문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제 오늘날 청년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 정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야. 일단은 산업화 세대가 세팅을 한 이 한국의 자본주의에서 이제 부동산과 이제 자녀 교육 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죠. 이제 이 자산의 대물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제가 불평등의 세대에서 주장을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별로 이 경제적 부를 쌓는 조건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경제 시장에서 어떻게 부를 쌓는 조건이 틀린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세대의 부를 쌓는 조건은 이주죠, 이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때 누가 첫 기회를 잡느냐. 예를 들어 강남에 누가 처음 이주를 하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강남은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컸어.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지. 근데 거기 삼성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싸지 거기 다 논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절에 누가 거기에 처음 집을 짓고 살았느냐가 이제 저때 부의 형성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대와 계급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계급이 중요한데 자꾸 세대 이야기를 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세대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갈 때 누가 나랑 같이 뛰느냐예요. 다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같이 뛰잖아요. 그 기회를 공유를 하잖아. 그 라인을 같이 공유를 하잖아. 여러분들도 다 초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다 같은 라인에서 같이 뛰셨잖아. 여러분들 세대예요. 같은 세대야. 그래서 같은 걸 경험을 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저 맨 앞에 먼저 도달했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건 계급이지. 먼저 도달한 사람이 거기에서 계급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세대랑 계급이 전 착종돼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 따로 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입시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고르라 그러지 자꾸. 계급이 최종 신급, 우리 땐 최종 신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계급이 최종 신급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아니다. 세대를 같이 봐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수 세 개가 세대, 지역, 그리고 경제 자산이겠죠. 이 세 가지 보면은 지난번 이 세 가지 변수만 봐도 지난번 보선 결과가 거의 90% 설명이 돼요. 뭐 나머지 10%또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86, 386 세대라는 이제 저희부터 저기 손열 선생님, 제 교수님 세대까지 이제 대충 50한 7, 8년부터 태어나가지고 70한 3, 4년까지 태어난 한 17, 8년에 걸친 이제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예요. 중간에 잠깐 8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저희 때 다시 100만 명으로 이렇게 되는, 다 합치면은 1,500만 명쯤 돼. 이제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이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를 구성하는 세대예요.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세대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자녀 세대인데 보통 출산율 1.5에서 1.5 전후일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얼추 아마 여러분들 수가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쯤 될 거예요. 코호트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앞뒤로 10몇 년을 다 합쳐도 절반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위에 이제 역삼각형 구조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세대의 특징이 굉장히 네트워킹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등산 가보시면은 때로 와, 등산을. 한 10명, 20명 때로 와. 여러분들 2명, 3명 친구들끼리 가지. 그 아저씨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그 놀스페이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있잖아. 뭐 K 뭐 이런 똑같은 등산복들을 입고 우르르 몰려와,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네트워크가 한두 개가 아니야. 또 5개에서 한 10개쯤 돼. 그래서 아버님들, 어머님들 바쁘시죠? 동문회나 그런 거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네트워크에서 정보나 자산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 오가요. 아까 말씀드린 이 벼농사 체제에서 논바닥에서 정보를 교환하던 것들이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에 와가지고 똑같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에서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부동산 폭등기를 본인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한 3, 40년 정도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직장에 있었던 시절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산 축적을 그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 경제가 계속 5%, 10%씩 성장을 했잖아. 땅값도 그렇게 같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이 세대 전체가 이 경제적 부를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계층 차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자산을 대물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계층화가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저 때는 이념 네트워크였어요. 저 때는. 이념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정치학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써요. 그 이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저희 때는 미국을, 지금도 남아있구나. 근데 미국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로 갈렸어요. 정치 지형이.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미국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념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이념 네트워크가 물론 70년대 민주화 시대부터 만들어졌지만 80년대 초반에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는 서울의 봄,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일단 사이즈부터 달라요. 이 부분은 손열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그때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졸업 정원제가 그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학생 사이즈가 2배로 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그 이전에는 다 서열화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평준화가 되고 대학은 졸업 정원제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대학생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이제 이때 이 대학생 집단의 수는 전체 코트 대비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 80%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권 집단이죠. 여전히 대학생이 된다는 거.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때 공고나 전문대를 나오고 기업에 취직을 바로 한 인력들도 나름 굉장히 커다란 부를 쌓았다는 이제 주장을 제가 해요. 현대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30년, 40년 근속을 하면은 대학 교수보다 더 연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과 정치권과 이제 사회 각곳에 이제 이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들이 한국 사회 이제 기다리면 이 위계 구조 아까 말씀드린 위계 구조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50대 때 이 맨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연공제의 특징이야. 그래서 연공제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 조직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조직에서 뻘소리가 아니죠. 예. 요즘에 뻘소리가 아니라 요즘에 자기 목소리 메이크 보이스 하셔야 돼. 근데 당시에는 찍히면 안 되는 거지. 찍혀가지고 저 이모 전 대표처럼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 버팅기고 있어야 돼. 그럼 조직 안에서 살아남으면 언제 50대가 되면 저절로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 불평등을 이해를 할 때 세대를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전에는 정치권에서의 386 세대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장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6 세대 총수입 1위 구간이라는 게 그 평균 수입 1위 구간이라는 게 아니라 저 세대의 총수입을 인구 규모로 나눈 거예요. 인구에서 386 세대가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0.3이다.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386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0.5다 그러면 그걸 나눈 거예요. 나눈 그 포션이 그러니까 199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보통 이게 한 10년이면 10년 지속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요 세대는 이게 한 17, 8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저는 이제 이걸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쌀 재난 국가에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코어 아규먼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노동운동 전공자예요. 어디 가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원래 제 전공은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예요. 노동운동에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었는지. 그게 이제 제 어드바이저로 해가지고 이제 파워 리소스 스쿨이라고 불러. 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VOC라고 들어보셨나? Varieties of Capitalism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스쿨에 의해서 이제 무참히 지금은 형해화됐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노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예요. 그 나라의 정치 레짐이나 이런 것들을 쉐입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일 가운데다 놓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아이디어인데 저 맨 위부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세대 네트워크의 역할이 시작이 돼요. 저게 이제 1990년대에 이제 DJ가 젊은 피 300인이라는 걸 뽑아요. 그때 이제 처음 30대였던 386들을 픽업을 해서 이제 정치권에 이들이 픽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그 정치 리더들이 그때 다 픽업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들이 노동조합이랑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같이 친구들이야. 왜냐하면 또 좀 돌아가셨지만 노회찬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주요한 지금은 이제 수사받고 있는 송모 대표도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연계돼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랑 연계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노동조합은 임금을 주고 싸우는 집단이잖아요. 임금을 주고 싸운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자본가와 바게닝을 하게 돼요. 근데 자본가와 바게닝을 하는데 한국의 노동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끌어내는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노동의 몫을 최대한 늘리면은 이게 정의인 거야. 아, 그게 왜 정의가 아니냐고? 유럽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투쟁을 하냐면은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온 거를 노동 전체가 어떻게 쉐어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노동조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일 위에 있는 노동자 집단이랑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 집단의 임금 차이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레벨링이라고 그래요. 레벨링. 한국의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최대한 늘리는 역할을 해. 아니 왜 그렇게 됐냐면은 노동조합이 저 위에 있는 상층 대기업 위주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층 대기업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잘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노동시장이 그래요. 9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사이에 임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 크게 차이가 안 났어. 여기서 80만 원 받으면 여기서 100만 원이었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갔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서로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벌어진 거지, 이게. 포인트는 저 노동조합이 이제 한국적 패턴 교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나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유럽의 노동조합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유럽의 소위 말하는 최장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노동과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정치 그 지형에서는 그 패턴 그 유럽의 패턴 교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IG 메탈의 내가 노동조합 지도자야. 내가 올해 3% 10%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자본가랑 교섭을 할 때 나 3%만 인상하자. 대신에 우리가 3%만 인상하고 7%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7%를 노동 전체한테 사회복지로 돌려다오라고 교섭을 해요. 그럼 자본가 집단이 자기들끼리 꾸덕꾸덕 얘기를 한 다음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복지를 하는 게 자본가 전체한테도 싸다. 이게 국제 경쟁력도 이렇게 되면 확보가 돼서 우리가 더 많이 팔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해갖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전체 노동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기업 복지도 덜 해도 된다. 이런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이게 유러피안 코퍼레티즘의 핵이에요. 제일 중요한 코퍼레티즘의 핵 중에 핵인데 이 패턴 교섭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에서 10% 올리잖아? 그럼 SK가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같이 술집에 가가지고 서로 놀린다고. 그러면 야 쟤네 10% 올렸는데 우리는 왜 7%밖에 안 올려줘? 우리도 10% 올려줘.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사무직 노조가 저기 서울에 있는 사무직 노조가 금융 노조가 있다가 야 저기 울산에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 10% 올려줬는데 왜 우리는 5%밖에 안 올려줘? 이렇게 돼요.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데는 10%를 다 올리는 거야. 그게 한국의 패턴 교섭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공제의 테이블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던 게 2000년대부터 2010년대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이 대충 여기 대졸 초임자부터 저 위에 제 나이 50대까지 연봉 차이가 한 유럽이 한 1.67배 그리고 일본이 한 2.45배 그러면 한국이 3배가 넘어가 3.3배에서 5배 심한 대기업은 이게 5가 넘어가요. 5배가 넘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연봉을 받고 싶다. 대기업에 가서 중간에 날아가지 말고 숨죽이고 있다가 50대까지 버티면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 사회예요. 이게 연공제의 비밀이에요. 아 그렇다고 대기업 가서 30년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요즘엔 다른 세상이고. 근데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지. 아니 지금도 그런 대기업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저 세대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잘 싸워서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를 연공제에 기반해서 제도죠. 연공제는 제도예요. 세대 네트워크는 세력이야. 소셜 포스야. 무브먼트야. 이들이 연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임금 스케일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는데 2000년대까지 이게 오케이였어.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게 오케이였어. 왜냐하면 이들이 30대, 40대였거든. 근데 이제 이들이 2010년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국제 테이블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업 인구 구조가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이들이 전부 다 제 나이로 올라온 거예요. 50대로. 그럼 이제 기업의 비용 위기가 시작이 돼요. 2010년대 때. 그래서 기업이 똑같은 버짓으로 임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 청년 고용을 줄여. 애들을 덜 뽑아. 그래서 전에는 때로 이렇게 막 저희 땐 우르르 이렇게 입사를 다 같이 했거든. 그렇게 하면 다 없애. 삼성 빼고는 상위 5대 기업 중에서 더 이상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고용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쓰거나 이도 안 되면은 캐피탈 모빌리티라는 개념 배우시죠? 정치학에서. 튀는 거야, 밖으로. SK가스는 튈 수 있어, 없어? 튈 수 있어, 없어? SK가스는 못 튀어. 왜냐면 공장이 어마어마한 퍼실리티가 땅에 박혀 있잖아. 벼농사랑 똑같아. 땅 들고 못 튀잖아. SK가스도 못 튀어요. 튈 수 있는 데는 튀지만 못 튀는 데는 자기 장비가 여기 다 있으니까. 물론 장비 통째로 들고 튀려면 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비싸지.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데는 다 자본 이탈을 하고 아닌 데는 여기에서 올려줘야지. 올려주면서 청년 고용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개혁을 하려면은 인구 구조를 개혁을 해?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저 위에 세대 네트워크를 개혁해? 저걸 어떻게 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중간에는 연공제를 철폐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제도를 바꾸는 거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긴 해요. 저는 이걸 책으로 썼을 뿐이에요. 가져다 쓴 거는 모 정당이 지금 이걸 가져다 쓰는데 제가 주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난 책에만 썼어. 가져다 쓰는 거는 그들의 자유예요. 어느 정당이 가져다 쓰는지는 아시죠? 제 잘못 아니야. 나는 어느 특정 정당이 주지 않았어요. 네. 다 한 얘기죠. 다 한 얘기고요. 이거는 이 책에 안 실어도 되는데 쌀제난 국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도 세대 가지고들 말이 많아서 그냥 제가 데이터를 이만큼 이제 제일 좋은 데이터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돌린 거예요. 통계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고급 통계 모델을 써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 효과, 연령 효과, 시기 효과라는 걸 다 분리를 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86이나 586이죠. 586의 세대 효과나 연령 효과, 그리고 시기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주장한 대로 살아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에 있는 이야기들은 책을 보신 분들이나 아티클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다 통과를 하고요. 이제 책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 세대랑 저희 세대랑 가장 커다란 이제 차이를 제가 보여주려고 이제 노동시장 저는 경제 결정론자예요. 예, 죄송해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 노동시장의 저 바텀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모수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젠더 시리즈는 했죠. 벌써 강의하셨죠. 그럼 그 얘기 들으셨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청년들 사이에 젠더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노동시장에서 온다라고 저는 대답을 해요.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여성들이 상층 노동시장에서 남성들과 이전에는 경쟁을 하더라도 결혼, 출산과 함께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청년들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거에 애프터메스. 근데 문제는 이제 상층 노동시장에서 좋은 잡의 수는 줄었다는 거지. 줄어든 그 몇몇 자리를 가지고 이제 극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젠더 갈등이 일어났다는 아주 크루드한 버전의 경제 결정론을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증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없네.
죄송해요. 버전을 잘못 가지고 왔다. 아, 이거다. 여기 보시면 26에서 30세에 2004년에 2015년 이건 15년 거래 약간 아웃데이트 되긴 했는데 이제 불세에 있는 건데 최근으로 업데이트해도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상층 노동시장 안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거든요. 그 비율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이전 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그죠? 이제 고졸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고 이제 대졸자만 볼 때는 이거나 이걸 봐야겠죠. 이걸 보시면은 남성 대 여성 비율이 이걸 보시면은 거의 50대 50까지 왔죠. 비슷해진 거죠. 남녀 수가. 여러분들 세대 이전까지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반반이 된 거예요. 상층 노동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지표를 볼 때 이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상층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소득 분포도 이렇게 보면은 남성 상층이 제일 많이 벌죠. 그죠? 저 중간에 메디안 값 보시면 돼요. 이 박스 플롯 보실 때는. 이제 여성 상층이랑 남성 중층이 메디안 값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도 여전히 남성들보다 훨씬 메디안 인컴이 낮은 거예요. 중층 노동시장에 있는 남성들이랑 비슷해. 평등한 게 아니지. 아까 수는 비슷했죠. 수는 비슷한데 여전히 받는 인컴에서는 차이가 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좁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을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이전에 강사분이 그 연서분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지. 저렇게 보시면 저 위에 여성 상층이랑 남성 상층 사이의 갭이 저 앞으로 갔을 때보다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람직한 일인데 이건 이제 동시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같은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시간 하고 끝나면 되나요? 그리고 1시간째. 예,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세대 연공 인구의 착종을 이해해야지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로부터 이제 유래하는 균열들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30 대 4050의 이 신기한 투표 성향의 차이도 이러한 이제 세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안 돼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하지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젠더 문제는 뭐 젊은 청년 남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건 간에 좀 수업에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나가기도 하던데 뭐 하여튼 나가든 말든. 동아시아 변호사 체제가 남녀 불평등,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을 그 자체 안에 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극심하게 문제가 됐냐면은 16, 17세기 이양법이 소개되면서 이건 책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제가 논문에 쓴 이야기인데 쌀 이야기를 자꾸 해서 어떻게 내가 연구한 게 그건데. 근데 이양법이 소개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남아시아랑 동북아시아랑 달라요. 동북아시아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변호사를 짓지 말아야 될 동네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짓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쪽 경상도나 아니면 저기 소백산맥 이쪽 전라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여행하시다 보면 이게 산골짜기에 왜 여기서 농사를 짓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저한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단식 논을 쫙 만들거든. 근데 이제 계단식 논을 만들면서 이양법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물을 넣었다 뺐다 해야 돼 계속. 그러려면은 이제 원래 벼는 여성의 작물이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키우기 편한 작물이야.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산골짜기에서 1년에 딱 태풍 한 번 올 때 이때 물이 쫙 차는데 그때 이제 물을 쫙 가둬뒀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써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남성들이 이때
이양법 관계 여성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남녀 평등의 가장 중요한 제 주장이에요. 아니, 내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페미니스트의 주장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성이 일을 해야 돼요. 경제권이 있어야 돼. 근데 이때 경제권을 잃어요. 16세기에. 이양법이 들어오면서. 이양법이 들어오면서 뭐 같이 들어온 게 뭐예요? 주자학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주자학에 뭐라 그래요? 주자학에서 남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유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선시대에 그때 상속권도 뺏겨요. 원래 남녀 규분 상속이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남자 장자한테만 상속권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들은 집 안에서 애를 키우는 존재가 되고 남성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논농사를 짓는 그 시스템이 그때 깔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함께 남성과 여성이 맞벌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우셨다면 정말 열심히 훌륭하게 아니 뭐 집에 여성이 집으로 직업을 포기하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지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쓸 수가 없었거든. 출산휴가 존재하는 뭐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지만 출산휴가를 쓸 수가 없었어. 존재하는데도. 이건 다시 협업 문화로 돌아가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출산휴가 쓴다고 집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7명인데 한 명이 출산휴가 쓴다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명이 그 일을 하는 거야. 한 명 거기다 메꿔줘? 안 메꿔줘요. 6명이 일하고 있으면은 일하는데 돌아가네? 그럼 어떻게 돼? 집에 간 친구로 오지 마 그러지. 와도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럼 출산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못 써. 이제 그래서 출산휴가를 안 쓰게 돼요. 인더 롱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많이 낳은 집에서는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다 제 동기들은 다 집으로 갔지.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더 이상. 그래서 20대 노동시장 진입을 둘러싼 경쟁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입해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뭐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질문 나오면 하도록 하고 내가 왜 젠더 일을 건드려가지고 제가 제 제자들이랑 같이 작업할 때 볼 때는 가장 커다란 비경제적 요인은 2015년이나 16년이나 기억이 안 나요. 15년이지 맞죠? 16년 아니지? 강남역 살인사건. 찾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가 있는데 뭐 젠더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통과. 그래서 이제 세대 균열의 정치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미진입 혹은 이제 연공제 하층에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유연한 노동시장이 좋냐? 건너 뛰었구나.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세 가지 제가 보통 아이디얼 타입 소사이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쪽에는 유러피안 드림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80%가 굉장히 로우 웨이지 이니퀄리티를 즐기면서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를 즐기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텀에는 프리캐리어트가 한 20% 있는 거지. 이 20%가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탈리를 생각하시면 돼. 이탈리 같은 경우 이탈리나 스페인 청년 노동시장 실업률이 30% 40% 되지요. 이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큐어하고 스테이블한 잡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그 컴피티션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극단에는 이제 제가 있었던 미국의 이제 아주 유연한 오늘 잘려도 제 동료 중에 10명 같이 들어가가지고 시카고 대에서 10명 같이 들어가고 8명 잘렸어. 근데 6개월 후에 보면 그 8명 다 다른 대학에 가서 자리 잡아.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해? 왜 안 돼? 여기서 잘린 사람이 레피테이션 체크를 해. 잘렸으면 걔가 왜 잘렸는지 레피테이션 체크를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잘려서 레피테이션 코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는 위기에서 잘 보여야겠죠. 물론 여러분들 세대나 우리 세대 얘기야.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많이 요즘은 모바일해졌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다 잡을 이스트 코스트에서 잘려도 웨스트 코스트 가서 노바리가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냥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가면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버럴한 마켓에서는 대신에 웨이지 이니퀄리티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상 치워버리는 거는 그냥 뭐 가끔 그래서 총기 사건도 많이 나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우리 사회에서는 요게 여기 있고 쟤는 저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2대 8의 사회로 갈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진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졸업할 때 이제 요 경쟁이 최초로 벌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풀 하죠. 여기 속하느냐, 저기 속하느냐의 게임이잖아. 이제 상위 20%에 속하기 위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도 미루고, 그죠? 시험 또 보고, 저 80%에 해당되는 회사에 가면 또 이직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전략은 전통적으로 이쪽, 민주당 전략은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민주당의 전략은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지 한국 사회가 사는 측면도 있어. 알아, 걔들도. 아는데 항상 이쪽으로 주장을 해요. 알지만. 왜냐하면 이쪽은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있거든. 항상 이 주장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노동시장 유연화 저도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쪽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중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취급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들 복지국가 주장하는 정치학자들 많죠. 복지국가의 대전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야. 믿기 힘들죠. 이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거든.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제는 언제나 같이 가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스티튜셔널 컴플리멘터리티라는 개념이에요. 제도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왠지는 내가 오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아니 복지국가의 대존재가 뭐야? 노동시장에서 인시큐리티가 생기면 그거를 갖다가 고용보험으로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시큐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저것처럼 시큐리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남미 모델로 가는 거예요. 남미나 아니면 이탈리 모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 모델이에요. 북구 모델은 여기에서 인플루먼트 시큐리티가 없어요. 북구 모델은 여기에서 해고를 자유화하는 모델이에요. 해고를 자유화하고 대신에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도록 ALMP, 액티브 레이머 마켓 팔러시나 아니면 복지국가의 그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트레이닝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 북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제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북구 모델은 여기 없어요. 저 끝에 있는 거 이건 이탈리 스페인 모델이야. 이건 미국 모델이고. 우리나라는 이 둘의 안 좋은 점만 결합해 놓은 모델인데 또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포인트는 제 위치에 와 있으면 굉장히 편한 모델이고 여러분들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델인 거지. 몰라.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는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하자.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40, 50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조직을 위해서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죠. 공부 안 하고, 그죠? 공부 안 하는 교수는 내보낼 수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칼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위계체제에서도 매니아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네올리버럴 월드로 위해를 만들 때 밑에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떠받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 위로 만드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 민주당. 이 밑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 국민의힘. 이제 이런 딜레마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이 둘 다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하나는 국민의힘이 반대해요. 그리고 이 둘을 다 주장하는 정당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올지. 예, 오늘 일단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